자, 술 빨리 깨는 방법. 그 일부 아미노산하고요,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해장국 그런데 이제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해장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술에 취하면은 이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거든요. 약간의 낮잠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흥빈입니다. 아울러서 제 유튜브 채널 응생물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류가 처음에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었을까요? 일단 우연한 사건이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먼 옛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먼 옛날은 아주 먼 옛날입니다. 원시인 시절에 말이죠. 구석기 시대 이럴 때 흔히 말하는 수렵 채집을 하러 다닙니다. 다니다 보는데 과일 나무 밑에 이 과일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에는 효모가 많거든요. 왜 우리도 가끔 과일 사다가 오래 두면 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살짝 이제 좀 냄새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과일이니까 맛을 봤겠죠. 맛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근데 먹을수록 맛도 괜찮은데 이게 기분도 조금 묘해지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괜찮은데 접하게 되겠죠. 처음 그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류가 술을 처음 먹게 된 거는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상한 과일, 상한 음식을 먹고 그 황홀함에 끌려서 그다음부터 즐겨 찾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 술 주성분은 알코올, 에탄올이죠. 이 에탄올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미생물, 효모의 배설물이거든요. 근데 배설물 하면 약간 어감이 더러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배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여기서 말하는 몸은 세포 안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밖으로 나가는 게 배설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왔고요. 나갈 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물이 나갔죠. 이게 배설물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계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종의 배설물은 다른 종의 먹이 또는 영양분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만약에 지금 이 스튜디오가 밀폐되어 있다면 저 얼마 가지 못해서 머리 아프고 아마 쓰러질 겁니다. 왜? 제가 내뿜은 배설물은 저한테 독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데 이용하죠. 그리고 그들은 배설물로 산소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그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처럼 한 종의 배설물은 다른 종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생태계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 효모의 배설물인 이 알코올은 도대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선 알코올은요, 그 자체에 칼로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옛날에 어느 정도 칼로리 공급에 도움을 줬을 거고요. 살짝 알코올이 좀 포함된 그런 음료는 그냥 물보다 살균 효과가 좀 있을 테니까 좀 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알코올, 이 술의 어떤 효과를 본 사람들이 서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 친목, 유대 관계를 따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독한 술이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일단 술은 발효주죠. 포도를 발효하면 와인이 되고, 보리 이런 걸 발효하면 맥주가 되고, 우리나라는 쌀을 발효하면 막걸리가 되죠. 발효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효주들은 잘 아시겠지만 맥주는 도수가 자연적으로 발효하면은 보통 한 5, 6도 정도고요. 그다음에 와인도 한 13도, 14도 정도 보통. 막걸리도 마찬가지죠. 보통 한 6도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알코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한 종의 배설물은 그 종에게는 독이 된다. 그렇죠. 그 효모가 자기 배설물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했느냐? 이 발효한 술을 증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증류주가 만들어진 것이죠. 맥주를 증류하면은 그게 위스키가 되고요. 와인을 증류하면은 브랜디가 되죠. 막걸리를 증류하면은 소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류를 하게 되면 도수가 많이 올라가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위스키 40도 넘고요. 소주도 안동 소주 같은 경우 40도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만든 술 중에 가장 독한 술은요, 무려 그 도수가
95도에 달하는 그런 술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스피리터스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술은 아마 이 판매가 아마 금지된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술은 미생물의 발효와 거기에 그 인간의 어떤 그 욕망 또는 그 기호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산물입니다. 네, 사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왜 빨개지느냐, 이거는 사실 단순한 체질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 생물학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 알코올이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알코올은 WHO에서도 그 1군 발암물질로 불려놨습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간이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 해독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일어나요. 먼저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바뀝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는 알데하이드에서 수소를 떼어내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아세틱애시드, 초산, 식초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이 약하거나 심지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축적이 되겠죠. 이 축적이 되면은요, 얼굴이 빨개져요. 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 그리고 이제 메스꺼기까지 합니다. 기분에 따라 술 맛이 다르다. 예, 기분 좋으면 술이 달다. 그런 말 하죠. 야, 오늘 술 맛 착착 감긴다. 달콤하다. 저도 그런 경험은 사실 종종 해보곤 합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을 땐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면 술 맛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고요. 입맛 더하기 뇌가 느끼는 감각이 함께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뇌가 기분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감정 상태가 미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이 좋을 때는 잘 알려진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도파민이 단맛에 대한 감각의 강도를 좀 높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술이라도 분위기에 따라서, 도파민 양에 따라서 좀 더 달게 느낄 수 있겠죠. 반대로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맛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이 더 쓰게 느껴지겠죠. 이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요, 여기에도 어떤 진화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분이 좋을 때는 아까 알코올이 에너지원, 칼로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코올에 이거를 좀 더 기분 좋게 달달하게 받아들이면 더 많이 흡수해서 생존에 좀 도움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적당량을 먹게 되면. 반대로 기분이 나쁘고 긴장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이거 알코올 들어오면 안 되죠. 긴장하고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태세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더 쓰게 느끼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존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보통 뭐 한두 잔은 괜찮다 생각하시기도 하고, 간의 알코올 대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효소의 활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똑같이 같은 양의 술을 먹었다고 그래서 똑같이 취하고 똑같은 속도로 깨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사람이 간에서 시간당 약 7에서 한 10g 정도의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요, 소주 한 잔 정도에 해당하는 알코올 양입니다.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두세 잔을 마시면 적어도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두세 시간은 걸리겠죠. 잘 아시겠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묵묵히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별로 자각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미 간의 어떤 문제를 자각했을 때는 너무 늦은 거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자체는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간이 다 해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침묵의 장기 간을 위해서 우리도 좀 배려를 해줘야겠죠. 적당한 음주. 물론 제일 좋은 건 아예 금주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그게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열심히 열일하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간을 위해서 약간 우리의 상당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술 빨리 깨는 방법. 다시 말해서 숙취를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미생물학을 전공하는 생물학자로서 이 생물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냥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숙취의 주원인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네, 바로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적이 좀 안 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술을 좀 덜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많이 마셨다. 이게 많이 쌓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빨리 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제거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흔히 말하는 이제 비타민 B군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하면 빨리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숙취해서 음료를 보게 되면 그 성분표에 비타민 B군이 여러 가지 비타민 B가 들어있죠. 그리고 에너지주에 당분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간이 어쨌든 간이 해독해야 되잖아요. 간을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간이 해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부 아미노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해장국 그런데 이제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 술이 위를 통과한다면 장으로 간단 말이죠. 또 장도 도와줘야겠죠. 그럼 장을 도와주는데 특히 거기 있는 미생물들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장내 미생물, 유산균이라든지 아니면 유산균과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음식들 를 좀 먹어주는 거,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주고 자극성 없는 음식들 이런 것들도 먹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뭐 경험상으로도 아실 텐데 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뇌도 좀 휴식을 취해야죠. 특히 이 술에 취하면은 이게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좀 부족하니까 졸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뭐 낮잠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산책을 하면서 몸을 좀 풀어주는 거,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숙취 제거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게 해장술이라는 거 있죠. 예, 그건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해장술은 딱 그 순간 살짝 진정 효과를 줄 뿐이지, 그리고 또 알코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몸에서는 또 같은 일을 더 반복해야 되니까 가는 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뭐 제가 이 말을 하면 저를 아시는 지인들은 아마 참 누구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술을 끊는다는 거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저 개인적인 그 경험도 좀 있고요. 제일 좋은 게 이 술의 어떤 그 루틴을 끊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를 보면 빈대떡을 보면 막걸리. 삼겹살을 보면은 소주 한 잔, 맥주, 뭔가 이렇게 딱 음식에 딱딱 붙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반찬이 다 모든 술과 이렇게 짝이 지어집니다. 사실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꼭 빈대떡을 막걸리에 드셔야 됩니까? 빈대떡도 아니에요. 그냥 탄산수로 드실 수 있고 얼마나 담아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이 루틴을 깨기 위해서 치킨과 우유를 드셔보셨대요. 근데 드실만 하더래요. 예, 저는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항상 왜 그런 게 있죠. 아침에는 안 먹다가 퇴근길 출출해지고 그러면 이제 좀 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점심에나 이럴 때 안 그러는데 꼭 저녁 때만 되면 당긴단 말이죠. 그 루틴을 깨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죠. 한 잔, 요 정도까지. 두 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걸 자주 하게 되는데, 이거 일종의 자기 합리화도 들어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술을 끊으려면 루틴을 깨고요. 단호하게 안 할 때는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금주가 제일 좋겠지만, 금주가 정말 어렵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차선책으로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드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인 중에 참새가 있다. 참새가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일단 벚꽃 잘 떨어지죠. 바람 불고 떨어지고. 근데 이제 바닥에 떨어진다는 건 바람에도 떨어지지만, 참새도 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 참새도 먹어야 되는데, 얘가 꽃을 먹으려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그 꽃꿀을 먹고 싶어 하니까, 불을 쫓아오면은 꽃잎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참새만은 아니죠. 다른 새들도 있고 또 곤충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벚꽃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건 아마 그래도 이 바람, 강한 바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 길거리에 떨어진, 길바닥에 떨어진 벚꽃이 참새 때문이라고 참새를 딱 지목하면 참새가 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새 역시도 우리가 만든 이 생태계, 도시 생태계에 잘 적응한 그런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먹이도 그렇고 가끔 보시면 참새들 똑같아요. 얘네도 새들 뭐 참새뿐 아니라 까치도 다 마찬가지죠. 다 뭐 과자 부스에 떠서 먹을 줄 알고 사람 오면 확 피했다 다시 오고 그러거든요. 또 요즘 도시의 새들은요. 이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얘는 학습이 된 거죠.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앞에 가면은요, 그 정문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4차선 도로인가?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요. 비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비둘기가, 덩치도 만만치 않은 비둘기예요. 신호가 들어왔어요. 뭐 신호가 동시에 다 꺼지거든요. 그 신호가 길어요. 비둘기가 새인데 걸어서 길을 저랑 건너는 거예요. 옆으로.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너 사람이냐? 새가 길을 걸어서 걷는다고? 그만큼 학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새도 마찬가지로 학습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해코지 않는 거 알고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먹이가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뭐 편의점 이런 데 살짝 들어가서 먹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학습을 해서 자기들이 살아갈 때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옛 나이라 하면 제 기억 속으로 더듬어 보면은요. 제가 70년대 초등학생이었고요. 80년대 고등학생이었는데 70년대에는 전 사실 참새도 잡아봤어요. 집이 서울이었었는데 서울에 약간 좀 외곽에 있었는데 삼촌이랑 같이 겨울철에 이 소쿠리 이렇게 세워놓고 작대기로 여기다가 쌀을 좀 뿌려놓고요. 안에 작대기에다 실을 매서 딱 해서 방에 들어가 창문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참새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이걸 작대기를 탁 당기면은 톡 소쿠리에 잡히죠. 그러면 이제 삼촌이 그 참새를 이제 참새구이를 했고 뭐 제 기억에는 저도 맛을 봤던 기억이 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실제로 80년대까지 이 길거리에 보면은 참새구이집 이런 그 포장마차도 있었고 참새구이집 술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로 소주 한 잔 드시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1980년대 이후로 되면서 이 정부에서 이 야생동물 자연보호 차원에서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이제 강화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참새 잡는 게 좀 어려워지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쭉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닭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이제 육류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좀 풍족해진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참새를 잡아서 구워서 먹는다는 것이 실제 그게 그렇게 뭐 막 고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또 들어서는 그래서 작은 그 참새를 잡아서 야생인데 구워 먹는 것 자체가 이 동물 복지와 어떤 생명 존중 또 뭐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그러다지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인식도 퍼지다 보니까 이제 참새구이집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육류가 더 종류도 많아지고 더 풍족해졌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참새가 다 없어지면 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어릴 때 많이 해주셨어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가 없어지면 표가 난다는 것이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참새가 그냥 도시에 사는 참새가 보통 참새하면은 일단 이게 해로운 새 인식이 되는 게 곡식을 먹어 치우니까 나다를 먹으니까 해로워 보이잖아요. 당연히 해롭죠. 농부한테가 보기에 때는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피땀 흘려 애써서 키운 곡식을 갖고 하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허수아비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거기에 얘가 또 다 학습돼 갖고 안 속지만요. 자, 그런데 원래 자연계에서는요. 얘가 뭘 하느냐? 우선 얘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수확철에 곡식이 만약에 곡식을 먹는 거고, 없을 때는 뭘 먹어야죠? 곡물이 없을 때는 해충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모내기 내기 전에 이럴 때는 얘네가 해충을 많이 잡아먹어요. 곤충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곤충 해충을 잡아먹으면서 오히려 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루에 뭐 수십 마리의 이 곤충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참새가 없어지면 곤충, 특히 해충이 급증할 테니까 우리가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감당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하나 있어요. 1958년인가 중국의 마오쩌둥이 저 참새, 저 해로운 새다. 왜? 저 곡물을 먹으니까 해롭다. 저거 다 없애라. 그래서 정말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참새를 싹 다 없앤 적이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새가 사라지니까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해충을 제거해주는 포식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해충이 급증합니다. 해충이 급증이 어떻게 되죠? 농작물 수확이 확 줄죠. 농작물 수확이 주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기근이 따라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아주 굶주렸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이후에 러시아,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참새를 수입해다 다시 풀어놓기도 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도시에서 먹이를 두고 좀 경쟁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예, 지금 현재 도시에서 보게 되면 얘네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약간 먹이를 두고 경쟁 관계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얘네가 많아지면 참새가 생태계에서 이 맹금류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둘이 서로 많으면 포식자한테 공격당하는 비율이 좀 이렇게 분산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뭐 둘이 같이 있는 게 약간 나름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생각되기도 하네요. 참새와 비둘기가 먹고 먹히는 관계는 아니고요. 먹이를 두고 경쟁은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참새가 없어지면은요, 이 자연계의 식물의 종 다양성이 좀 감소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식물은 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꽃을 피우고 꽃꿀을 만든 이유는 꿀벌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나달, 곡물도 결국 식물이 그걸 왜 만듭니까? 그거 자기네 씨앗이잖아요. 그거 퍼뜨리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새가 먹고 날아가서 딱 이를 보면 딴 데 가서 씨가 자랄 수 있잖아요. 얘는 사실 자연 상태에서 이 씨를 퍼뜨리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싹 없어진다 그러면 이 식물이 퍼져나가는 식물 다양성, 또 식물의 번식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생태계라는 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든자리는 티가 안 나고 난자리는 티가 난다고 어느 하나가 빠졌을 때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를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면 식물 다양성이 좀 줄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이 쭉 오게 되면 이게 도미노 효과, 나비 효과처럼 나올 수도 있죠. 참새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저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를 가다가 참새 무리가 거리에 있는 그 과자 부스러기 먹는 거 보고 간단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저 그때 정말 참새 오랜만에 본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 유튜브 채널 응생물학에서 전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 사는 곳이 그래서 그렇지 아직도 저기 가면 많다. 아직도 해롭고 어떤 분은 좀 더 강하게 통계 자료를 내놔라 막 그러는데 통계 자료를 보면 좀 줄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줄고 있고요. 도시에서는 당연히 줄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줄지 않게 보여 있다는 게 거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는 얘네가 살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또 먹이도 있고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준 거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새가 줄고 있었어요. 세계 참새의 날이 있어요. 3월 20일이거든요. 근데 이 참새가 이거 자연 상태에서 주는 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기후변화도 한몫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좀 범위를 좁혀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참새가 둥지를 틀고 살 만한 그런 환경이 많이 없어졌죠. 얘네가 주로 사는 곳이 돌담 틈이나 뭐 처마 밑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도시에서 돌담이나 처마 이런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얘네가 잡아먹는 곡식 말고 곤충들을 많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곤충이 줄게 되면 뭐 곤충이 줄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과다한 농약 사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줄게 되니까 수도 좀 줄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게 참 제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인데요. 그 도시에 이제 이 길고양이가 또 많아지면서 포식자 역할을 하다 보니 너무 좀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것도 이런 야생 참새의 개체수 감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참새가 이제 줄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참새를 보호해야 되겠다면은 그냥 놔둬서 저절로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조금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죠. 농약사항도 좀 줄여주고 서식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그 포식자들의 좀 개체군을 조절해주면 어차피 자연은 이 균형이거든요. 생태계에서는 서로 이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사실 좀 이게 좀 잔인한 거기도 하거든요.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요. 생태계에서는 그렇게 서로 조절되며 돌아가는 건데 그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느 한쪽이 비지 않게 그 균형을 맞춰주는 그 역할을 인간인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전 세계 도시의 비둘기, 서울도 그렇고 참 비둘기가 많죠. 어떻게 이 비둘기가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우선요, 이 비둘기가 도시를 이렇게 장악하게 된 데에는요, 그 배후에는 사실 인간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어쩌면은 그 인간의 문명과 함께 거기 공생하면서 이 번성해온 동반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도시는요, 이 비둘기에 아주 딱 맞는 생존 조건을 제공합니다. 우선 먹을 게 많죠. 중간에 버려지는 음식물 부스러기도 많고, 과자 부스러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또 살 데가 많아요. 원래 이 비둘기의 조상이 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비둘기의 조상이 되는 야생 비둘기는 주로 이 절벽에다가 이 둥지를 짓고 사는데 도시면은 절벽은 없지만 이 고층 건물, 절벽을 닮은 다리 밑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절벽을 닮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기가 좋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포식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압력이 적으니까 또 번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비둘기는 알도 자주 낳습니다. 비둘기가 1년에 한 4번 내지 6번 정도 알을 낳는데요. 이게 적은 수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라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화된 새끼가 생존하는데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비둘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비둘기가 도시에 너무 많으면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성가실 때가 많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둘기는 유해 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둘기가 많아지면 변도 많이 보고 지저분해진 경우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차도 좀 손상될 수 있고 산이 떨어지니까 특히 문화재 실제로요 종로의 그 탑골공원 그 근처에 가면 원가사지 10층 석탑이 있거든요. 그 유래 틀에 딱 감싸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탑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바로 새, 특히 비둘기의 배설물 때문에 자꾸 삭아서 그렇게 보호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비둘기가 너무 많으면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해롭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 병원성 미생물들을 또 옮겨서 사람뿐 아니고 다른 또 동물, 새들에게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하지만 일부 생태학자들의 견해는요 이렇습니다. 결국 비둘기가 많아진 것이 인간의 어떤 활동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틈새를 들어온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는 데는 이게 무작정 이거를 유해로 한 걸로 보기보다는 그들을 일부러 감싸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둘기가 이렇게 많은데 새끼 비둘기는 안 보이고 또 죽은 사체도 안 보이느냐. 예, 진짜 그렇네요. 저도 새끼 비둘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죽은 것도 잘 못 봤고요. 우선 새끼 비둘기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요. 이게 어쩌면 비둘기가 도시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 이유하고도 딱 연결이 됩니다. 왜냐? 새끼를 어디서 낳느냐? 바로 잘 숨겨져 있는 건물 틈새나 사이사이 둥지에다가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끼들은 거기서 다 자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부러 구석 가서 보자는 이상 볼 수가 없겠죠. 자연 같으면 그런 둥지에 다른 포식자가 와서 새끼를 해코지 하겠지만 도시에서는 그런 경우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죽은 비둘기를 사실 보기 어려운 것, 비둘기 사체를 보기 어려운 것도 일단 죽었을 때 그거를 제거하는 동물들이 도시에는 꽤 많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도 죽은 비둘기를 먹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길고양이들도 먹게 되고 심지어 쥐도 이거 비둘기 사체를 먹어 치우거든요. 또 하나는요. 이 도시에서 참 우리 고마운 분들이 계시죠. 바로 환경 미화해 주시는 그 분들. 그분들이 특히 큰 대도시에서는 만약 이런 게 발생해도 즉시 치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둘기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닭을 보시면 닭도 그러는 걸 보실 거고요. 뭐 칠면조나 외가리도 이렇게 흔드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새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죠? 보통 이 날지 못하고 땅에서 주로 많이 걸어 다니는 새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선 땅에서 걸어 다니는 새들, 이 맹금류 하늘을 날아다니는 애들은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땅을 다니면서 먹이나 이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면서 시야에 흔들림이 없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목도 머리도 같이 움직여주면 이게 보조가 맞아가지고 안정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외가리는 왜 그러냐? 외가리는 땅에보다는 먹이를 물에서 잡지만 외가리도 아시잖아요. 얕은 물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고기를 탁 낚아채야 되거든요. 역시 좀 걸어가면서 시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머리를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비둘기 고기를 오리 고기로 속여서 뭐 스페인에서 그렇게 또 적발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러면 속였다고 하니까 비둘기 고기와 오리 고기가 맛이 비슷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고기가요, 뭐 우리 다 드셔야 알겠지만 소고기, 뭐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드셔보면은 확실히 맛 차이가 나죠. 소와 돼지고기는 많이 차이가 나죠. 일단 소와 돼지는 먹는 음식이 많이 다르죠. 운동하는 것도 다르고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다르고 생리적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 조성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맛이 다른 건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닭고기도 뭐 닭가슴살, 오리가슴살, 칠면조살 이거 사실 삶아서 그냥 같이 먹으면 뭐 미각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구별하겠지만 어떤 좀 요리해 놓으면은 사실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조류는 새들은 기본적으로 이 먹는 그 음식 종류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생리학적으로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근육의 단백질 조성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맛은 상당히 좀 비슷할 수가 있고요.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근데 거기에다가 요리하는 과정에서 뭐 양념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맛이 좀 다 비슷하게 표준화가 될 테니까 충분히 그 맛은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생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면요. 이거는 사실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이 축산물, 우리가 식육 제품, 이걸 사용하는 그런 이 육류는요. 엄격하게 관리된 그런 환경에서 키워서 병원균이 없이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이 비둘기는 이건 거의 야생에서 자라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생이죠. 거기에는 어떤 병원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어떤 기생충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 거를 소비하게 되면 굉장히 위생적 측면에서는 위험하겠죠. 뭐 비둘기 알도 같은 새알이니까 뭐 우리가 달걀, 오리알, 뭐 프라이하면 사실 맛은 비슷하거든요. 비둘기 알도 결국 마찬가지일 텐데요.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이거 야생에서 자란 거거든요. 비둘기 알도 위생적으로 위험할 수 있겠죠. 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서 몇 가지 이런 뭐 대담식으로 좀 만담을 펼쳐봤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제 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런 또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건전한 토론, 논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혹시 제가 좀 더 미진한 게 있거나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가능하면 좀 선포를 바라겠습니다.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질문 댓글 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다양한 생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제 개인 채널 응생물학입니다. 예스바이오, 응답하라 바이오 방문해 주셔서 역시 좀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